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던 지금은 이혼한 30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글은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고치고 검수하고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하나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면 그걸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파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커버렸죠. 공부도 늘 그런 식이었어요. 대충 이해하고 넘기는 건 제 성격상 못했거든요. 문제는 인생이 참 묘하게도 제가 수학을 잘했다거나 과학이나 의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부모님 말대로 성공 루트가 좀 더 깔끔했을 텐데 저는 뜬금없이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었어요. 남들 다 문제집 붙잡고 있을 때 저는 역사책을 들춰보고 있었고 시험에 안 나오는 사건 하나 붙잡고 혼자 흥분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를 죽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죽어라고요. 목표도 자연스럽게 역사학자로 잡았고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땐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그게 제가 파고들 수 있는 끝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남을 가르치는 재주가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 앞에 세워두고 설명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타입이었달까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점점 확실해졌어요. 제가 제 공부는 끝내주게 잘해서 매번 꽈탑을 하긴 하는데 후배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러 오면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선배, 지난번에 최 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이것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를 핵심적으로 봐야 해요? 아, 이거? 이건 그냥 붕당 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 사림이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 흐름을 봐야 해. 네? 살림이요? 그러니까 노론이랑 소론이요? 아니, 그 이전부터. 훈구랑 살인 갈등이 누적되면서 권력이 분산된 거거든. 아, 그럼 딱히 키포인트는 없고 다 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붕당 정치가 생긴 이유라던가 후기엔 어디가 유세했다던가 그런 거 없나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붕당 정치도 왜 생겼다기보다는 왕권이랑 신권이 균형을 못 잡은 결과라고 봐야지. 저는 누군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역사들, 교과서 한 줄로 끝나는 사건들 뒤에 숨은 맥락을 파보는 게 좋았고, 학문 자체를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학사 졸업 후엔 호기롭게 조교 생활도 좀 했었는데, 결국 현실을 깨닫고 역사에 대한 책들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됐습니다. 말은 작가지만 사실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게 또 웃긴 게 남들이 글을 쓰면 읽다 보면 술술 넘어가는데 제가 쓰면 딱 사장님께 보고 올리는 보고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정보는 잔뜩 들어있는데 재미가 없고 읽다 보면 하품부터 나는 글, 그게 바로 제 글이었습니다. 저도 책 읽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다만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딱딱해지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제게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주면 그걸 다듬는 보정 작가를 두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작가라면서 글을 고쳐주는 사람이 따로 붙는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출판사 쪽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보정작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글감을 다시 부드럽게 고치거나 제가 막무가내로 쓰다 보니 어문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손보는 작업이었거든요. 제 글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살을 정리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글은 내용은 진짜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딱딱하긴 해요. 독자들이 숨쉴 틈이 없달까? 저도 문제는 아는데 근데 그러면 제 글이 제 글 같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쓰시고 보정 작가는 말 그대로 다듬는 역할만 해요. 정보나 방향은 손 안 대고요. 그럼 제 생각이 바뀌거나 왜곡되지는 않는 거죠? 왜곡되면 그건 실패죠. 오히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주고받았고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런 작가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혼자 끙끙대며 시간을 보내느니 역할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글을 옆에서 다듬어줄 보정 작가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보정 작가가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국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취미로 교정을 보는 일을 하다가 이쪽 일로 아예 들어서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글 좋아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 묘한 자부심 있잖아요. 난 원래 이쪽 사람이야 같은 느낌. 남편도 딱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밥 먹는 시간보다 작업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집보다 회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 붙어 있는 날이 더 많았죠. 그 몇 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둘이 책상 하나 사이에 두고 앉아서 각자 일하다 보면 싫든 좋든 서로에 대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버릇, 집중할 때 표정, 짜증나는 순간까지 전부요. 그렇게 부딪히며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아니라 정분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판사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딱 그렇게 될 거라고 보였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럼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담당자님,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어머, 청첩장이에요? 네, 곧 식을 올려서요. 부담되실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담당자님 덕분에 저희가 만나게 된 거라 역시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요. 네? 어머, 신랑분 성함이 보정 작가님이시네? 어머머, 선생님 축하드려요. 사실 제가 딱 알아봤죠. 두 분 그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어떡해요? 저는 그이랑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두 분 결이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연결해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튼 정말 축하드려요. 결혼식 꼭 참석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결이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원래 말을 하는 것보단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반대로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나 봐요. 실제로 우리 부부는 남편이 더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거든요. 남편은 재미없는 이야기도 어떻게든 재미있게 말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었어요.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얘기하면서도 서사가 붙고 어제 본 뉴스 하나 가지고도 10분은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혼자 정리해서 기억해두는 쪽이었고요. 남편은 그걸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그냥 다 기억이 나던데? 내가 그만큼 당신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나중에 내가 당신 말 까먹었다고 구박하기 없기야? 난 내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했는지 까먹는단 말이야.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면 되지. 대신 당신이 내 기억 예쁘게 다듬어주면 돼.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런 성향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역사라는 게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 학문이잖아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하고 사건 하나도 앞뒤 맥락을 빼놓으면 안 되죠. 한 사람만 알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수천 명의 일대기, 한 나라의 시조부터 멸망까지 전부 다 알아도 끝이 없는 게 역사였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어제 일이 또 다른 역사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우리 부부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로맨틱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삶에 갖다 붙인 거죠. 그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땐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생각했어요. 원래 신혼이라는 게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식이요. 우리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하나 모든 걸 새로 그려가는 게 저희의 역사를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일도 나누고 목표도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은 메워가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렇게 자타공인으로 잘 맞는 커플이었는데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들 문제가 앞길을 막더라고요. 둘 다 결혼 전에는 일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치솟아버린 집값을 정면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 저축 합쳐봤자 얼마겠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 다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서울을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이 파주였어요. 출판단지랑 가까웠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한테는 딱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일 때문에 이동할 일이 잦았는데 이만한 입지가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 딱이라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었다는 거죠. 땅끝마을 해남에 살고 있는 시댁 입장에서는 파주라는 동네가 그냥 서울 옆도 아니고 따지자면 서울보다 더 먼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반면에 우리 친정은 서울에 있어서 그나마 대중교통 타고 오가기도 쉽고 시댁에 비하면 과장 보태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였으니까요. 주말에 잠깐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죠. 그런데 시댁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파주에서 해남까지 이동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인데 그걸 자주 오가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게 은근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주 좀 내려오라는 거였죠.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라고요. 너희도 이제는 좀 자리 잡았지? 슬슬 한번 내려올 때 안 됐냐? 어머님, 아직 저희도 정리가 다 안 돼서요.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내려와야지. 다 늙은 시부모가 단둘이 외롭게 사는 거 안 불쌍하니? 너희는 젊으니까 하루 이틀 피곤해도 괜찮지 않냐? 어머님, 파주에서 해남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번 일만 정리되면 꼭 찾아뵐게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어? 마음이 있으면 오는 거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괜히 첫 단추부터 어긋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산이 다 서더라고요. 파주에서 해남까지 가는 이동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인데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면 주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5일 내내 일하고 마감에 쫓기다가 겨우 하루 쉴 때도 있는데 그 시간을 전부 이동에 쓰는 게 과연 정상인가 싶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 식구들, 솔직히 얼굴만 봐도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족보다는 먼 사이, 그렇다고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 딱 그 애매한 선에 있는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예의를 차리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의를 지키는 만큼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시모는 그 선을 자꾸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말은 점점 의무처럼 바뀌었고, 안 내려가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너희는 친정은 자주 가면서 시댁은 멀다고 핑계대면서 너무 안 찾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해? 어머님, 서울은 업무상으로도 가끔 가니까 겸사겸사 들은 거고요. 그것도 못 찾아뵌 지 꽤 됐어요. 거리야 핑계지. 마음이 가까우면 그깟 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저희가 일도 있고
일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하는 말마다 다 핑계다 핑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이 납득을 할까 싶었거든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건 변명처럼 들릴 게 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도 슬쩍 꺼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다른 집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 꼬장꼬장한 시아버지와 눈에 항상 불을 켜고 제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요, 해남에 내려가기만 하면 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집안일을 하든 남편이랑 잠깐 얘기를 하든 아니면 바람 좀 쐬겠다고 동네 산책을 나가든 항상 바로 뒤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말 그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수준이었죠. 처음엔 그냥 정 많은 분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스토커 기질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한테 슬쩍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여보, 있잖아. 어머님이 원래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셔?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뒤를 계속 쫓아오시는데 그렇다고 몰래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이는데 나 뭐 잘못했나?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나 어릴 때부터 그러셨었어.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와도 엄마는 안 자고 기다리셨다니까. 엄마가 그러는 게 적성이 맞대. 아침까지 안 주무셨다고? 그건 어머님 건강이 더 걱정인데? 아니, 그게 어떤 적성이신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아침에 들어와도 문 열리는 소리 들릴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린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집착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우리 엄마 성격이 그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넘기는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사람 다 뭔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의 감시는 집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동네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꼭 따라 나오셨고, 그렇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또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같이 가는 건 싫다면서 왜 굳이 뒤에서 따라오는지요. 그러다 제가 동네 어르신이랑 눈이 마주쳐서 인사라도 하면 바로 질문이 날아왔어요. 너 저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눈 마주쳐서 목 인사만 한 거예요. 나중에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네 얼굴 다 알겠다. 너 뭐 나중에 정치인이라도 될 생각이냐? 아니, 제가 해남에 뭐 얼마나 자주 온다고 얼굴 아는 사람이 생길 틈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어르신이랑 눈 마주쳐서 인사한 게 전부였는데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모르는 척을 먼저 하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그냥 저를 트집 잡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가 메인 작가고 남편은 보조라고 하니까 괜히 제 길을 누르고 싶어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동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동서가 저보다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왔거든요. 어느 날 동서랑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원래 그래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도요, 동네 사람한테 인사했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인사했다고요? 아니, 나한테도 그러시더라니까. 나중에 정치인이라도 될 거냐고 빈정대시는 거 있지. 정치인이요? 어머님 진짜 레파토리가 대단하시다니까요. 저한테는 바람 피냐고 하셨어요.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괜히 동지애도 생기고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동서는 미인대회 출신이라 정말 예뻤거든요.
동서 말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괜히 자기 아들이 동서보다 외적으로 딸린다고 생각해서 자격지심을 부린 거였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뭘 하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트집부터 잡고 그게 진짜 의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덜 힘들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구나 하는 생각만 더 또렷해져서 절로 피곤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기본값부터 곱게 보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든 마음에 들어 할 생각이 없는 분이었고, 특히 명절만 되면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하다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본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한 번만 해버리면 그걸 하루 종일 붙잡고 늘어졌어요. 방금 전 일도 아니고 아까 한 일도 아니고 몇 시간 전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요. 아니, 아까 내가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애가 어쩜 그렇게 융통성이란 게 없는지. 어머님, 그래도 결국엔 맛있게 됐잖아요. 그쵸? 맛있게 되긴 뭐가 맛있어? 넌 그런 것도 음식이라고 먹냐? 하여간 내가 다시 손 안 봤으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구만. 이런 식이었어요. 책을 쓰면 뭐 하냐,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말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분이셨거든요. 결국은 다 본인 아들을 추켜 세우려고 하는 말이었겠지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할수록 정작 본인 아들들만 더 민망해진다는 걸, 그걸 시어머니만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우리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깔깔 웃으면서 엄마가 봐도 좀 그렇지? 하고 웃는 거 있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도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건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근데 하필 너무 비교되게 같은 말을 들어도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하면 서방님은 바로 얼굴이 굳더라고요. 작은 애도 말이다. 너 언제까지 우리 아들 빨아먹고 살 거니? 여자가 얼굴 예쁜 것도 다 한때야. 얼굴 반반하면 뭐 하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요즘 애들은 돈 들여서 얼굴 고치고 팔자 필 생각만 하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둘이 합의해서 그렇게 살기로 한 건데 엄마가 왜 옆에서 계속 이 사람 스트레스 주시냐고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는데 제가 진짜 우아 소리가 절로 나더라니까요. 그때 동서가 어찌나 부러웠는지. 그럼 옆에서 우리 남편 지 동생 잡돌이를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였어요. 요즘은 워낙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교정이나 보정 작가가 할 일을 GPT 같은 것들이 대신해주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GPT 이용하면 되는 일도 늘 남편을 어시스턴트로 붙여서 일을 했거든요. 부부니까 그게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이기도 했고 남편이 다른 일을 할 생각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제가 뭐 하나만 실수하면 둘이 짝짝꿍이 돼서 저를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해남에 안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려갈 때마다 자존감만 깎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5년 차가 되고 우리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서 다행히 해남에 내려갈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제 몸 관리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뒤로 상황은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해남에 자주 내려오라는 거였죠. 근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장시간 차를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남편도 몇 번 해보고서는 학을 뗀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엄마가 올라와. 애 데리고 거기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새 식구가 내려가는 것보다 엄마가 올라오는 게 낫잖아. 사실 남편이 멋대로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한 거지만 저는 그 말이 크게 싫지 않았어요. 저한텐 회사에서 얻어준 작업실이 있었고 거기만 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2박 3일 머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마감 기한이랑 딱 겹쳐서 집에 거의 못 들어가다시피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신 거죠. 본인은 이 집에 와서 융숭한 시모 대접 받으면서 손주 예쁜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현실은 제가 집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남편 대신 집안일 해야지, 아들 밥 차려줘야지, 손주 봐줘야지. 아주 노동만 하다 가게 되신 거예요. 너 도대체 언제 들어올 거야? 내가 뭐하러 서울까지 와서 이 고생만 하고 가야겠어. 어머님,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 저도 더 이상 낼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땅 꼴 보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내가 다시 서울에 오나 봐라.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야호 했거든요. 근데 시모 마음은 갈대라더니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2박 3일 보고 왔던 손주가 눈에 밟히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내려오라는 말이 사라지나 싶더니 이번엔 아예 같이 살자는 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합가를 하자는 거였죠.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요.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합가는 죽어도 못한다고.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시모 둘 다 민망했는지 다행히 그 뒤로는 대놓고 합가 얘기는 잘 안 꺼내더라고요. 아마 생각보다 제가 단호하게 나와서였겠죠. 눈치 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잘 안 꺼낸다는 것 뿐이지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직접 말은 안 해도 은근슬쩍 말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제가 2번, 3번 계속 잘라 말했죠. 2번 다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방향을 또 틀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힘든 얘기 했니? 내가 큰맘 먹고 서울까지 올라갔더니 말이다. 하루 종일 애 봐주랴, 집안일 해주랴. 놀러 갔던 건데 논 거 같지도 않아. 나도 사돈들처럼 하루에 2~3시간 애 이쁜 모습만 보고 오고 그러고 싶다 이거야. 네, 이제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애도 자주 보고 오가기도 편하고 너희도 멀어서 못 온다는 말 못하지 않겠냐고 상상만으로도 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해남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니? 해남에 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너희 시아버지랑 둘이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다인데. 그래도 오래 사신 곳이잖아요.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끼리 거기서 혼자 버티고 있을 이유가 뭐 있니? 사실 동선에도 친정이 있는 목포 쪽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모 말도 이해가 갔죠. 자식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살고 싶다는 말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값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완전 기겁을 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집값이 그렇게 비싸? 서울 집값은 진짜 나날이 높아져요. 요즘은 그 정도예요. 세상에, 우리 집 팔아도 서울에선 월세도 못 구하겠네. 그럴 만도 했죠. 해남 땅값이랑 서울 집값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이대로 잠자코 포기를 해주길 바랐던 건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절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싫었어요. 멀리 살아서 가끔 봐도 이렇게 거지 같은데 자주 보면 얼마나 더 거지 같겠냐고요.
근데 시모는 그 후로 한술 더 떠서 계속 합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집 살 돈이 없으니까 저희 보고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거죠. 제가 이미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도요. 그래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너희한테도 합가 얘기하냐고요. 나 요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동서는 괜찮아? 동서한테는 합가 얘기 같은 거 안 하셔? 합가요?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럼 왜 우리한테만 계속 이러시지? 우리 남편이 장남이라서 그런 건가? 아, 동서 오해는 마로. 동서네 가시길 바란다는 건 아니니까. 네, 당연하죠, 형님. 근데 아마 형님네가 첫째라서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더 이상 어떤 걸로 방패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울 올라올 때 집을 저희 친정에서 해줬잖아요. 근데 형님네는 반반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목 챙기고 싶어서 학과 타령하는 걸걸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띵! 하고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집요하게 합가 얘기를 했던 거구나. 시모가 생각보다 더 계산적인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든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합가 얘기가 지지부진해지니까 다행히 좀 잠잠해진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전화를 해서 난데없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가기로 했는데 너희도 와서 좀 도와줘라. 작은 애들도 온다고 그랬어. 이사를 가신다고요? 어디로요? 어디긴 어디야, 서울이지. 이제 자주 보자. 그 말을 듣는데 목이 턱 막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시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어떻게 서울에 집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악은 면한 것 같더라고요. 합가라는 최악이요. 그래서 시부모 이사하시는 날 집 정리 도와드렸고 정식으로 집들이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미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데 동서가 슬쩍 제 옆으로 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큰 결심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큰 결심을 한 게 있다고? 엥? 이 집 아주버님이 사주셨다면서요. 형님 통도 크셔. 어떻게 그 결정에 동의했어요? 합가가 어지간히 하기 싫으셨던 거죠? 동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진짜로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 아니고 아마 동서가 시퍼런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누가 사줬다고? 제가 그렇게 묻는데도 동서는 아직 당황을 파악 못한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네? 어머님 그러셨는데요? 아주버님이 서울에 집을 사줘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너는 뭐 해줄 거냐고 하셔서 또 한바탕 했다니까요. 저희는 돈 없다고 냉큼 잘랐으니까 망정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이 안 맞는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까지 시모가 했던 말들, 합가 얘기, 서울집 타령 다 그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짚었어요. 동서, 나는 진짜 금시초문이야. 이 집을 우리 남편이 사준 게 확실한 거야?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정하고 싶어서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동서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 형님 설마 이 얘기 아직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실수했나? 아니 이걸 어떡하지? 형님 혹시 어머님이 거짓말 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뭘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집을 사줬다는데 당연히 그 인간부터 족쳐야지. 동서가 실수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성격이 요상하긴 하지만 이런 거짓말 치신 적은 없잖아. 알려줘서 고마워. 형님 진짜 대박이네요.
아주버님이 그럼 형님이랑 상의도 안 하고 냅다 이 집을 사드렸다는 거예요? 이 집 시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상태도 나쁘지 않고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여기가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덜 비싼 동네라고 쳐도 제가 알기론 그래도 4억은 하는 집이었어요. 4억이요. 우리 부부가 몇 년을 일해서 모아도 쥘까 말까 하는 돈인데 그런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부부간의 상의도 없이 부모 집 사는데 써버렸다는 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집들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쥐어뜯고 따져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부엌에서 앞치마 벗어 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집들이라고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다 불러놓고 음식은 다 배달시켜 먹었단 말이죠. 뭐 음식이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밥 대접도 제대로 안 해줬으면서 먹고 난 뒤 뒷정리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들 몫으로 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시모가 그렇게 서울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도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분명 우리가 직장 때문에 해남에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게 서운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할 때 부려먹을 며느리들이 멀리 있다는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오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게 분명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자마자 거실로 나갔어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머릿속은 복잡했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를 생각은 없었어요. 아직은요. 거실에서는 남편이랑 시부모가 과일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지금 나 몰래 우리 돈으로 집을 사놓고 신이 났다 이거지. 그때 동서를 대신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던 서방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형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부모랑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진짜 그냥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이 집 정말 우리 남편이 사준 집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저를 봤고 반대로 시부모랑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서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거 동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행여나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나 했는데 진짜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거면 좋겠는데요. 이 집 정말 우리 남편이 사준 거 맞냐고요? 이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은 좋게 되는 집인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이 집을 산 거냐고요? 그제야 서방님이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아니 형, 설마 형수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샀던 거야? 그제야 남편이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 나올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나올지. 그런데 남편 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대출은 아니고 우리 집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잠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들었을까 봐요. 뭐를 팔았다고? 우리 집 팔았다고. 이미 잔금 50%는 받았고 나머지 50%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한 달 뒤에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동안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작은 방 2개가 텅텅 비어 있었던 이유, 생각보다 가구가 없었던 이유, 괜히 공간이 애매하게 비어 있던 느낌까지.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우리 짐이 들어올 걸 계산해두고 공간을 비워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충동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냥 계획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시모가 합가 얘기할 때마다 남편이 애매하게 웃고 넘기던 이유도 갑자기 집 얘기를 얼버무리던 이유도 전부 다 설명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말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이 인간이 생각 없이 한 짓은 아니었나, 제가 오해한 건 아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다 확인한 순간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우다다 달려가서 시부모랑 남편이 둘러앉아 있던 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어요. 과일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니까 다들 피하고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 미쳤다. 내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안 미치면 그게 사람이야? 남편은 또 딴에 지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고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감히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너는 입 다물어. 내가 지금 참게 생겼어?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집을 팔아서 니네 엄마 아빠 집을 사준다고? 너 또라이 아니냐? 게다가 나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너랑은 이혼이다 이 개새끼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모가 난리를 쳤죠.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느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느니 어디서 이혼이란 말을 함부로 하느니 하면서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딴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한마디로 쐐기를 더 박아줬죠. 이제 니네랑 연 끊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당연히 앞으로 제 식구 아니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당신들 이제 나한테 부모도 아니고 그냥 노망난 할망탱 영감탱이야. 어디 한번 그 잘난 당신 아들이랑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그대로 그 집 박차고 나왔어요. 문이 세게 닫히든 말든 문짝 뜯어질 정도로 세게 쾅 닫고 나오는데 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집어 던졌을 것 같거든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기 싫어서 계단을 쾅쾅 내려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바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네, 남편이었어요. 야, 잠깐만.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너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가 뒷수습을 왜 해? 니네 가족 뒷수습은 이제 네가 해야지.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내가 장난으로 했을 것 같아? 왜 이래 진짜?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래? 내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진정하고 다시 올라와 봐. 저는 그 말 듣고 고개만 한번 돌려봤어요. 흥분이요? 후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가 집을 팔아서 부모 집을 사줘놓고 이제 와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빌면 자기가 용서해 주겠대요. 개새끼라 개소리는 진짜 잘하나 봅니다. 저는 그 말을 길게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만 짚었죠. 너 지금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나 속여서 내 재산 마음대로 빼돌려 놓고? 아니 뭘 또 그렇게 말하냐? 네 재산을 빼돌렸다니 우리 재산을 다른 용도로 바꾼 거지. 아무튼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일단 뒤로 밀어두고 당신이 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있었냐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경우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닥쳐. 일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니도 말이 안 되는 짓인 거 아니까 나 몰래 이딴 짓을 벌인 거 아니야? 그제야 남편이 말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이 인간이 늘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있거든요. 마치 그게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처럼요. 여자들은 꼭 이런다니까. 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라.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나만 좋냐? 애도 봐주고 얼마나 편하겠냐고. 당장 싫은 거 말고 좀 넓게 봐봐. 지랄마, 그게 니나 편하지 내가 편하겠냐? 애를 봐주시긴 개뿔. 내가 앞으로 애들이랑 니랑 니네 부모님 사이에 껴서 노예처럼 구를 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 안 그래도 니네 엄마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학가하자고 하는 거 딱 사이즈 나와. 난 니네 집 종처럼 살 마음 없으니까 소송 받을 준비나 해. 그 말을 하니까 남편 얼굴이 잠깐 굳더니 곧바로 표정 관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해하려는 얼굴도 아니고 미안해하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산이 틀어졌다는 얼굴. 그래서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한테 설명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 인간이 더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더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더 들으면 더 짜증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은 끝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둘 사이에서는요.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루라도 미루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애 아빠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그런 걸로 또 흐려질까 봐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는데 변호사가 중간에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과한 것도 아니고 예민한 것도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미리 접수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 매매대금, 잔금, 그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잡고 그 돈으로 산 시댁주택에 투입된 금액까지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 합가 목적을 숨긴 채 부동산을 처분한 건 무조건 귀책 사유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주택 처분 무효로 1순위,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으로 2순위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소송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게 하자는 쪽으로요. 주택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고 미련 생길 이유도 없더라고요.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깝다거나 애 아빠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 집에 더 있으면 제 정신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은 참 한결같았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단하기 직전이었어요. 너 지금 감정적으로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아니, 생각을 좀 해봐. 나야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네. 너 여태까지 책을 그렇게 읽어놓고 아직도 맥락 파악이 안 돼? 나는 네 뇌구조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나는 놀랍도록 이성적인데. 아니,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다 할 건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이냐고. 우리 엄마가 말만 그렇지 결국 다 직접 하시는 건 너 몰라서 그래. 그래, 여태까지는 너한테 잔소리 해도 다 엄마가 해줬으니까 그러겠지. 너가 니네 엄마 아빠랑 하하호 과일이나 처먹고 TV나 보고 있을 때 남은 일들은 다 누가 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알아? 그럼 엄마만 일하냐? 당연히 너도 조금은 일해야지. 야, 나도 다 알아. 너 자존심 상해서 지금 무르기 힘든 거잖아. 지금 딱 눈 감고 죄송하다고 들어오면 내가 다 잘해줄게.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도 넘어가 준다니까. 우리 엄마도 다 설득했어. 그 마지막 말 듣고 저는 더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과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여전히 정신을 하나도 못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가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그대로 차단했어요. 본인은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그 인간 생각이고요. 법원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문제라고 짚어주더라고요. 판결문 문구를 듣는데 괜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니까요. 피고는 배우자를 속여 주거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시부모의 주택을 매수했으며 잔금 처리 후 합가를 강요했다. 이걸로 귀책 사유를 딱 박아버리는데 제가 괜히 소송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덕에 재산 분할도 가중으로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제대로 챙겼어요. 솔직히 처음엔 이것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말이 이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생각해뒀던 손해배상도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가 살던 신혼집에 제 돈이 반절이나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돈이 남편 부모 집으로 들어간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했고 돈도 챙겼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위자료에 법원에서 정해준 재산분할금까지 마련하려고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출값까지 얹혔다니 허리가 휠만도 하겠죠. 그 소식은 동서한테서 들었습니다.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합가를 하고 나니까 정작 부려먹을 며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동서를 불러내려고 한다더라고요. 형님, 웃기죠? 이제는 저를 불러내려 하신다니까요. 저희는 저희 집 있는데 거길 왜 가요? 그러니까 더 투명한 거 있죠? 처음부터 형님 부려먹고 싶어서 부른 게 맞았잖아요. 그러게 동서. 내가 혼자 빠져나와서 행사 때 혼자 고생하겠네. 괜히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요. 저 이제 시댁 안 가기로 했거든요. 뭐? 어떻게? 그럼 서방님은?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형님 나가시고 나서 저도 혹시 그럴까 봐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시댁엔 저 취직했다고 거짓말 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못 낸다고 딱 못 박았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전 남편은 또 어떻고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든 일찍 끝나든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술김에 서방님한테 하소연을 했다던데요.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는지, 왜 늦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게 숨 막힌다나 뭐라나.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꼴 좋더라고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여러분께도 이런 통쾌한 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